윤석열이 체포방해 혐의로 5년을 선고받자 인간띠를 만들어 방패를 자처했던 국힘 45명 의원들의 처벌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내란 특검이 45명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도 판사 출신 국힘 의원 김기현이 법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우치박으로 알려진 KBS 박장범 사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했었던 정황이 드러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들 함께 들어보시죠. 1년 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방패를 자처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띠를 형성한 등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또 이유가 뭘까요?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해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관저 앞에 진을 쳤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9일 뒤 이들은 또 직결했습니다. 체포에 나선 수사팀을 상대로 불법 영장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관저 앞 골목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다 시민 반발에 부딪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규정합니까?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인간띠까지 만들어 방해에 나선 결과 영장 집행은 2시간 반 이상 지체됐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2차례나 명백히 방해한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지난해 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고 경찰과 접촉하지 않고 피해서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부 의원의 항의도 있긴 했지만 욕설이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직접적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제 위력을 보이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시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 뒷짐을 져 몸싸움을 하지 말고 욕도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체포방해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유한 법기술을 특검이 그대로 용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방해 혐의도 2차 종합특검이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2.3 내란 당일 KBS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같은 시각 뉴스 특보에 들어갔던 사실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과 KBS가 내통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의 배후에 이른바 파우치 논란 이후 KBS 사장에 내정됐던 박장범 현 사장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윤석열의 그 체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가 징역 5년 나왔죠. 이 관련해서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체포방해에 함께했던 현장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소속의 45명의 국회의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이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 근거로 삼은 게 그거예요. 채증 영상을 보면 이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뭐 경찰과 접촉을 피했고 뭐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김기현 의원 판사 출신이죠. 뭐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법적 시비 피하려면 뒷짐을 져서 몸싸움 하지 말고 욕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말하자면 이제 법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근데 이건 법 기술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몸에 닿지 않게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라라는 건데 왜 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건데 이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에는요 예.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집행을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할 만한 사회적 지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45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앞에 경찰들에게 들어오면 안 돼. 저는 이거는요 그냥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에 저촉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 자기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법적 조언은요 그냥 저 같은 일상 나부랭이들에게나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 저분들한테는 본인을 나부랭이라고 또 얘기. 저분들하고 다르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지금 저희 제작진이 띄운 저 45명 뭐 한동안 계속 회자됐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미지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이 45명 의원들에 대한 판단. 근데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은 법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절대 열애가 되거나 어떤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전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봐줘도 너무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윤석열 씨의 행위가 내란인지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뭐 내란 아니다, 뭐 법원 재판 보자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심 재판 나왔잖아요. 그럼 위로부터의 내란, 이 친이 쿠데타라는 걸 이제 전제하고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종심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내란이라는 말을 써도 이제 저 사람들이 아무 말을 이제는 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차원에서 보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 필요성,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몸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인간띠로. 그래서 예.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란의 선전선동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성립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이크 잡고 그렇게 떠들어 제꼈기 때문에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실상의 선전선동의 혐의는 저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의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로 이렇게 사실은 내란 특검도 이제 봐주기식으로 좀 국회의원이니까 조금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수한 지위 때문에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네. 죄가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지 그렇게 특혜를 받는 위치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심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뭐 어떤 비판의 기준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어떤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정계 은퇴하라는 식으로 이제 막 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뭡니까? 지금 1심 결론이 유죄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인정할 줄 아는 동일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데 본인들 사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거죠. 사형이 구형됐을 때라든지 한덕수 정청이 뭐 23년 받았을 때라든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이제 5년 선고받았을 때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나온 공식 입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정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재밌는 기획 취재를 했더라고요. 1, 2차 체포가 진행됐던 그 순간에 지금 45명의 의원을 얘기했지만 이제 현장에 갔던 50명의 의원에게 총 7일간 꾸준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전 윤석열 체포 저지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1심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등의 질문을 했는데 50명 중에 1심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혹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입장을 낸 사람, 답을 준 사람 딱 3명 있었다는 거예요. 권영진, 김희상, 강대식 3명의 의원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경원, 김민전, 이인선 의원 등은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이 44명이 남잖아요. 44명 중에서 39명은 아예 답을 안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는?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답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 아까 그 화면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옹색해요. 사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그 전 1월 6일이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간 날이, 그날이 1차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을 마지막 날 이걸 막으면 일단 영장 집행이 이제 1차가 좀 만료가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갔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그 윤석열 쪽에서 서부지원에다가 이제 영장 집행 무효를 신청했는데 그 기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합법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판단된 건데 그 앞에 와서 불법이네 얘기하고, 그리고 뭐 팔을 뒷짐지고, 그거는 사실 좀 꼼수고
그래서 사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나경원 의원처럼 이거는 뭐 우리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든지 예.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입장이 정치라는 없다는 게. 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 몰아내고 본인들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결국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비겁한 처사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주제에 대해서 말 안 할 거면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아마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란 특검이 이제 이유를 들었던 게 이제 뭐 뒷짐지고 네. 뭐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옛날에 저 프로야구 감독들이 심판한테 항의를 올 때 꼭 그렇게 뒷짐을 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치기도 하고. 예. 그게 그거는- 이제 법조인들이 어떤 저 조언을 얻은 거지. 아니야, 진짜 그거는 그 관계에서는 맞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 그래. 국회의원 45명이고 앞에 경찰들이 써 있었고요. 좀 엉뚱한 예지만 그 내란의 밤에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국회를 막았을 때 네.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막냐고 하니까 막았던 경찰들로 어쩔 줄 몰라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갈라섰어요.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예. 일반인이 지위가 거기에 그 판례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에 의한 것도 위력이라고 들어간다고 판례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을 내란 특검이 너무 물렁하게 본 것 아닌가. 뭐 자연스럽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담화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알리고 각 방송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MBC라든지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그 뭐 유튜브 채널 겸공 같은 경우에 단전단수의 대상이 되었었어요. 근데 KBS를 보자면 미리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퇴근을 했던 보도국장이 갑자기 다시 들어왔어요. 회사로 돌아와서 부조정실에 가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KTV에서 영상이 들어올 것인 신원을 뭐 받을 준비가 됐느냐 등등을 확인하니까 현장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 사람 뭐야? 왜냐하면 거야? 보도국장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도국장이 부조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도국장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를 KBS 언론노조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장범 현 사장, 당시에는 이제 사장 내정자였습니다. 그 박장범, 우리 그 파우치 바학으로 알려져 있는 조그만한 파우치. 예, 박장범과 이 최재현이라는 보도국장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면 지상파 3사 중에서는 KBS만 당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뉴스톱보를 했거든요. 네. 그 뭔가 세팅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는 당사자들은 이제 그게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는 뭐 얘기는 못했지만 이것도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어요. 10시에 KBS랑 생방송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시간 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상민이 이미 자기 예, 입으로 얘기를 증언을 한 바 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정확하게는 이제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건 정확하게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22시 KBS 생방송이 준비돼 있다. 예. 이걸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으면 KBS 당연히 준비 과정을 거쳤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도국장이 갑작스럽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부조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부조정실. 예. 방송을 다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모니터라든가 장비들 뭐 쭉 늘어져 있고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캄캄한 방. 그런 방이 이제 스튜디오를 바깥에 있으면서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카메라들을 이쪽으로 돌린다고 조정하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국장이 들어갈 일은 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예. 작은 회사도 KBS는 엄청 공룡 네. 조직이잖아요. 그 공룡 조직의 보도국장이 뭐 조종실에 들어간다, 부조에 들어간다. 이거는 아마 입사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보도 채널을 12년을 있어봤는데 보도국장이 부조정시에 들어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겨레도
국장님이 여기 온 적 있나요? 첫날 인사로 그냥 우리가 만났던 거고. 없어요. 예. 실무가 진행될 때 올 일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온 것이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이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안보 문제가 있다라는 안보 때문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최재형 보도국장이라는 사람 아니면 박장범 당시 내정자는 과연 그 보도가 계엄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박장범은 개인적으로 최재현한테 전화를 했을까? 박장범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거 중요하죠. 실무진들에게 연락을 했을까 등을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KBS 언론노조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궁금해했었는데 어제 MBC가 이 보도를 또 단독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MBC 출신이기도 해요. 최재혁 대통령실의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아까 보도국장은 최재현이고요. 현이고요. 여기는 혁입니다. 이 최재혁 비서관은 그 직전에 KTV의 이 방송기획관이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거는 뭐 김건희만을 위한 무관중 국악 공연을 했다. 뭐 황제 관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그 해당 당사자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방송을 할 때 같이 배석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방송을 인물이죠.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갔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서 그렇게 방송을 기다리면서 수행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같이 없죠. 있었다라는 적어도. 것만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그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고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걷어내야 될 몇 사람으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론됐던 사람이 이기정, 강훈, 최재혁, 김동조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여사 라인이라고 딱 규정을 하면서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KTV 기획자를 하고 나서 뭐 그 이후에 또 무관중 행사로 김건희에게 어떤 또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내부의 상황을 또 박장범에게 전달해 줄 만한 공식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상황을 선전했다라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주요 임무 가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계엄의 내란 밤에 13 내란의 밤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아직도 지금 뭐 소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것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국무회의에 그 국무위원들 불러 모으고 그런 포고령이라도 인쇄해서 나눠주고 유정들이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실무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무진들은 과연 언제쯤이나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한 적도 별로 본 적이 없고 수사 과정도 본 적이 없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거론된 바도 거론된 데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알았고 또 이게 오전 10시도 아니고 밤 10시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뭔가를 야근이잖아요. 야근.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글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사전에 미리 인지했다면 당연히 이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다가 양쪽 다 무혐의를 줬다라는 건 그렇죠. 그 믿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대로 된 인식을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더 딥하게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이런 사례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월호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와마 나 죽겠네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 수정을 요구했다가 이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법 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했을 때는 유죄를 준다라는 판례도 있는데 이거를 글쎄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줬다? 경찰에서 이제 무혐의를 줬는데 이 부분을 특검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그 혐의를 못 찾아서 KTV에 관련해서도 뭔가 진행된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최재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대통령실과 박장범 간의 연결. 그러니까 박장범 현 사장은 당시에 내정자였으므로 방송 업무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직권남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국회 나와서 본인이 관련된 질의를 노정면 의원으로부터 받았었는데 그때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판단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가지고 제대로 답변 못할 것처럼 얘기했죠. 이제는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차제의 사실은 이제 KBS가 공영방송이고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 12월 3일에 내란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상 정권에 줄서기했던 언론사가 KBS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언론 보도를 두루두루 찾아보시면 사실상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꼭 지상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그 방송사 내부에, 언론사 내부에 그런 권력이 있었거든요. 예. 기득권에 기생하려고 했던 언론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언론사 스스로가 좀 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했다는 언론사를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제에 KBS가 거론될 때 다시 한번 노조 쪽에서 좀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이제는 뭐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나 보죠? 이미 소원했는데. 관계가 없죠. 안 남아있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매우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계엄 담화 발표에 KBS 박장범 사장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도대체 당시부터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있었어요. KBS는 어떻게 알고 저거를 바로 그 중계를 방영할 수 있었을까? 그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KBS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는 데는 모종의 뭔가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단서와 증좌를 KBS 본부가 찾아낸 거죠. 뭐 증좌라고까지 하기는 하기는 그렇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기는 좀 힘드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날 모든 의혹의 시작은 당시에 저희 최재현 전 보도국장이 네. 왜 퇴근했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이상한 행보를 보였을까라는 네. 것이 의혹의 시작이었고 네. 이제 기자들도 당시 야근하던 기자들도 놀랐죠. 퇴근했던 국장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네. 그런데 뭔가 그날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국장이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계엄이 예. 선포가 됐다. 예. 이거야? 이것 예. 때문에 온 거야?라고 하는 이제 놀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의 시작은 그것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의혹의 핵심은 네. 누가 최재현 전 국장이 다시 회사에 돌아오게끔 했나? 연락을 했을까? 연락. 예.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핵심이었다라고 보고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 뭐 군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정치권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나니까는 최재형 국장이 12월 6일에 이제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네. 자기는 그날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누구와도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진실됐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 예. 당시 사장 내정자였던 예. 박장범 현 KBS 사장이 예. 연락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뭐 좀 취재원 보호 때문에 좀 예. 밝히기는 그렇고 예.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확실한 것으로 저희들이 요 중요한 확인을 고리는 했다. 확인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저희가 취재원 보호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여쭙기도 어려운데 예. 중요한 고리는 박장범 사장 후보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최재형 국장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했다. 예. 퇴근했던 국장을 다시 회사로 와서 밤 10시에 있는 계엄 담화를 준비토록 시킨 거다. 네네. 예, 업무 지시를 한 거다. 업무 지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 보면은 네. 야간에 이제 KBS는 재난 중환 방송사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좀 특보 상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야간 상황실장이 그걸 네. 챙기면 돼요. 야간 실장. 예, 야간 예. 상황실장이. 예. 그런데 국장이 직접 들어올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는 평상시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네. 것을 좀 전달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최재형 국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기술 우리 직원에게 네. 안보 관련이다라고 안보. 예.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들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느냐라는 저희들이 의심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 당일의 타임테이블을 좀 쭉 작성을 해보면 당시 이제 용산에서는 뭐 국무회의 저 인원이 다 차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당시 KBS는 어떤 상황인지 좀 쭉 정리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6시에 최재형 국장이 퇴근을 했다가 12월 3일 오후 12월 3일 오후 6시에 퇴근을 예.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게 예. 7시 반에서 한 8시 정도 사이로 저희들이 추정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조합 집행부에게도 목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왔었고 예. 그 이후에 돌아와서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9시 한 10분 전후, 15분 전후에는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도 야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냐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이때 동향 최재형 확인을 시켰던 국장은 거고. 몰랐던 건가요? 그게 계엄인지는? 그러니까 계엄을 알았다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대놓고 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할 거니까는 준비해 이런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최재형 국장도 그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본인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냥 이제 뭐 대통령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으니 준비해라라는 식의 뭐 얘기만 듣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계엄을 알았든 몰랐든 이거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사의 방송과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방송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중요한 발표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알고도 그랬다라고 하면 내란 선전 선동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MBC 보도에서 이제 나타났듯이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에게 최재혁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MBC 단독 보도로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재혁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한 이제 박장범 역시 어떤 공동 정범 형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재현 국장에게 전화를 받은 당시 KBS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재를 할 수는 없어서 뭐 전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처음에는 뭐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 대통령실에 뭐 있다는데 그거 뭐 그런 좀 정도 알아봐.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취재 출입 기자의 회신도 뭐 없는데요. 특이 동향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이제 영상 기자들 사이에서는 밤 10시에 뭔가 중대 발표가 있다라는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었던 걸로 전해지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KTV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긴급 발표가 있습니다라는 공지가 난 게 9시 18분이었거든요.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각 방송사에도 전파가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편성을 준비하는 그런 뭐 절차를 밟았었고 예를 들어서 뭐 MBC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뭐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유튜브 중계를 했었어요. MBC 같은 MBC는 경우에는 유튜브 중계. 유튜브 중계를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유튜브가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정규 방송을 그때 끊고 이제 뒤늦게 그 TV로 이제 방송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KBS는 그런 과정 없이 처음에 10시 23분에 대통령 담화가 딱 시작할 때 맞춰서 방송을 했던 거였거든요. 당일에 정시 방송을 했던 곳이 세 군데입니다. 이제 KBS 그리고 TV조선 KBS TV조선 그다음에 YTN YTN은 뭐 24시간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보고 TV조선 그리고 KBS는 당시에 박민의 KBS, 파우치 박장범이 취임을 앞둔 KBS, 그리고 YTN도 24시간 뉴스 채널이지만 그때는 김백의 YTN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 개 방송사가 정시에 딱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옵니다. 좀 뭔가 쎄한 느낌이 있죠. 바로 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예. 저희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방송 준비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방송법 위반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 방송사만 어떻게 정시에 딱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아무데도 조사 안 했죠. 안 했죠. 예. 예, 이 부분은 조금 파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내란 특검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예. 2차 특검, 예. 종합 특검이죠. 예. 거기에서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특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제 MBC 보도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남동에 갔던 45인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떠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 남겨두고 떠나면 다음 사람이 그렇죠. 와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뭔가 이것도 좀 저희가 이따가 따져보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시에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최재혁 비서관이 박장범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박장범 사장이 누굽니까? 최재현 보도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KBS가 정시 방송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빠진 게 또 하나가 있죠. 네. 그럼 최재혁 전 비서관에게는 최재혁 전 비서관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예. 누구에게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박장범 당시 그렇죠. 사장 내정자에게 예, 연락을 했을까? 뭐 중간에 한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럼 경찰이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일단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까지 조사를 했을까? 그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그 수많은 방송 가운데 종편 채널만 하더라도 채널 A도 있고 뭐 JTBC도 있고 MBN도 있는데 왜 유독 TV조선만, 그죠? 그리고 왜 KBS와 YTN만 요 3개사만 정시 방송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준 건가?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이 KBS, T조, YTN을 동시에 줬을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인 내란 선전 선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은 MBC나 한겨레, 경향 이런 비판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라든지 이런 데는 우호적인 매체라고 생각하는 데는 우호적인 매체 혹은 뭐 내란 선전 선동의 도구로 쓸 언론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참 이게 KBS 종사자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왜 MBC는 단전단수인데 KBS는 내란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아야 되지? 같은 공영방송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좀 부끄럽고 화가 나고요. 그 12월 3일 당시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좀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국회로 갔다가 이제 정말 계엄 상황이면은 군인들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사로 이제 여의도 바로 앞이니까 회사로 가서 회사를 계속 좀 돌았어요. 혹시 뭐 주변을. 그런 낌새가 있나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군인은커녕 경찰도 없었으니까. 이건 뭐지? 뭐 그런 상황이 좀 접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보도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 최재형 국장이 돌아오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뭔가 이제 권력과 KBS 내부의 누군가가 교감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반드시 뭐 제2특검이 이제 뭐 출범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박장범 사장이 지금 그 KBS 본부에 기자회견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박장범 사장 측은 뭐라고 지금 입장 피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딱 3줄 입장을 냈습니다. 요거는 어제 한 5시에서 한 6시 정도 됐나요?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나서 MBC에서 최재혁 비서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기 이전의 네. 입장인데 일단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과 다르다. 네. 예. 그리고 내란 특검과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딱 3문장이었어요. 네, 네.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이고 네.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건 무엇인지 이 말이 참 네. 모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서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수사에서 무엇을 조사했는데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인지 예. 그럼 혹시 뭐 밝혀진 건 뭔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굳이 또 이게 조사를 했지만이라고 하면은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럼 박장범 사장은 조사를 받았나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거를 아닌지 깔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 두 가지죠. 고소인 내지 고발인이 아니거나 음흠. 피의자나 뭐 참고인 신분이 아니면 네. 조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고발인이나 고소인일 리는 없으니 예. 뭐 피의자 내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맥락상. 이 맥락상 예. 조사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예. 하면 예. 저 고발인인 저희들도 어제 MBC에서 보도가 나기 전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거를 몰랐고 네. 아직도 저희들도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게 없거든요. 예. 근데 회사는 어떻게 알았지? 알았을까? 네,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나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건데 뭐 법적 조치를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네. 결국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예. 아마 수사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수사 기록이 예. 뭐 수사 단계에서 공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 재판으로 갔을 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법원 결정으로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좀 이 내용들 예. 어제 저희들이 얘기했던 박장범이 최재현에게 전화를 했고 예. 박장범은 최재혁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거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예. 근데 아마 수사 기록에 있지 않을까요? 어제 뭐 MBC가 보도하는 그렇죠. 내용을 보면은 수사에서 확인을 그렇습니다. 했다라는 거 예, 아닙니까? 경찰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거니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은. 예. 네. 그리고 그 내용은 MBC가 확인을 한 거겠죠. 그렇죠. 수사 당국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을 터이고. 근데 이런 것 같네요. 어쨌든 박장범 사장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로 밝혀진 게 없다거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이 좀 재발적인 그런 그 형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 저희들은 봄직한 거 그렇게 아닙니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C 보도 이전에 나온 입장인데 오늘은 MBC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또 입장을 낸다는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 최재혁이 박장범에게 전화했다라고 한 MBC 보도가 났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 반론 형식으로 예. 그 사측의 입장이 기사에 담기기는 했던데 예. 뭐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입장을 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KBS 노조 측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고발을 한 내용이 지금 수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내란이 있고 12월 4일 날 의혹을 제기하고 네. 12월 6일에 최재형 국장이 입장을 발표했고 예. 저희들이 12월 9일 날 음. 경찰의 당시에 박민 사장, 네. 최재혁
현 보도국장 그리고 이 분명히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거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불상자. 관계자를 해서 성명 불상자 이렇게 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게 이게 수사가 됐던 것이 아마 그 무혐의 처분 났다라는 것이 저희가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2월 9일날 고발을 하고 고발인 조사를 12월 30일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 뭐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끌만한 사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제대로 거냐.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제대로 된 법리 검토를 했던 것인지 혹시 뭐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현장의 의견과는 달리 뭐 수뇌부에서 또 혹시 판단을 한 것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이 남는 상황이죠. 영등포 경찰서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이거는 영등포 경찰서는 아니에요. 서울청이에요? 이거는 서울청의 광역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공영방송 KBS를 완전히 무슨 내란의 나팔수처럼 쓰는데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거기까지 의심을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그럼 박장범 사장의 뭐 진퇴나 이런 것도 요구하면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하긴 하셨는데요. KBS 노조 차원에서는. 뭐 본인이 뭐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줄 알면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박장범 사장이 들어와서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훼손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사퇴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하자가 드러났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가 당시의 사장이었던 박민. 죄송해요.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도 보도국장한테 지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국군 통수권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임을 해야 생기는 거죠. 취임식을 해야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는 회사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KBS 감사실 차원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박장범 사장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조차 다르지 않고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박장범 사장이 감사실에 권한 침해를 해서 감사실 무력화를 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 때문 아니었나? 사장의 권한을 활용해서 감사실 무력화 이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도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장범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 청구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법원에서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이사들이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취소가 이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효가 되면은 이제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장범 사장의 임명 자체도 임명 제청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장범 사장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헌법 소원을 냈을 때 원고 적격성,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각하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군요. 근데 다 떠나서 지금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유진 쪽하고 이제 쟁송이 있는 건데 KBS 같은 경우에도 헌재가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려주면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도 모종의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헌재 결정과는 좀
그 독립 별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사회 지금 저희가 13기 이사회거든요. 13기 이사회 구성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게 되면은 네. 13기 이사회에서 임명했던 박장범도 예. 이제 원인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직권 취소를 해야 된다. 청와대가.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12기 이사회가 예. 복귀된 12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이게 보니까는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뭐 그 새 정부 들어서 뭐 검찰 개혁 또 분야별 개혁들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뒤처지거나 그리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유일하게 또 언론 개혁을 우리 기자들이 묻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이 공영방송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좀 답답한 YTN도 맞습니다. 그렇고 KBS도 그렇고 뭔가 해갈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구성원들의 뭐 자괴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부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YTN 상황도 그렇고 네. KBS 상황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과거 내란 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내란 정권에서 들어왔던 이제 사측이라고 하는 네. 쪽에 반발 반항이 굉장히 좀 거셉니다.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방송법에서 사추위를 꾸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추위 꾸리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 YTN 지부와 엄청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 유진 쪽이. 예, 유진이죠. 예, 유진이 예. 그렇게 대립하고 있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MBC나 SBS 같은 경우는 개정방송법에 따라서 편성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나 편성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 노측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네. KBS는 지금 사측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편성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아이고야.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정방송법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고 보장되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거를 가기까지가 굉장히 좀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저희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예. 방미통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네. 방미통위 아직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그 방미통이 이 야당 측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 뭐 그 보내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 민주당이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국힘 쪽에. 국힘이 민주당 쪽에 민주당 쪽은 뭐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예. 이제 같이 좀 하자라고 해가 좀 안 하겠다는 아니고 좀 기다려 달라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규칙이 제정이 돼야 되고 네. 그 규칙에 따라서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적법한 편성위원회죠. 근데 KBS 상황에서는 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좀 투표라든지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을 거치면은 편성규약 어떻게 개정할 건지를 사측과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정된 편성규약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추천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한 6, 7개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그러다가 임기 다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예. 어쨌든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국민의 방송이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6,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KBS가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계속 망가질 때까지 네. 야, 절차 밟아라 절차 밟아서 해라. 절차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KBS가 망가지는 걸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뭐 SNS 등을 통해서 뭐 종편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종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공영방송의 자기 기능을 정상화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 와중에 사실상 그러네요.
공영방송을 내란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챙겨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예, 특히 KBS 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취재 편의점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애청자들께 또 요새 KBS 많이 안 보거든요. 예. 그래서 KBS가 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KBS는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뭐 보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 내란에 KBS가 연루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 죄송하고 종사자로서는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내란 직후에 만들었던 뭐 추정 60분 계엄의 기원이라는 방송이나 다큐 인사이트에서 했던 이제 그 인재전쟁 시리즈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네. 이제 우리 기자들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쨌든 KBS가 수신료를 받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수신료의 가치를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전처럼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상황은 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KBS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수신료를 왜 내야 하냐, KBS 없애라라는 말씀보다는 네. 내가 수신료를 내니까 너희도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욕을 차라리 비판을 해주시기를 차라리 KBS에 비판을 해주십시오. 예, 해주시는 것이 저 오히려 예. 낫지 않을까.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똑바로 제도로서 해라. 예.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 정말 이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으니 예.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계속 관심과 예.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욱 씨가 네. 매불쇼가 아니라 더 라이브. 예. 예, 더 라이브에서 최욱을 만날 수 있도록 아. 공영방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파우치박은 요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박장범 사장. 열심히 해외 출장 다니고 있죠. 해외 출장이요? 예, 연초에도 예. 라스베이거스 CES 라스베가스? 갔다 왔고 2월 말에는 또 사우디에서 가는 공영방송 포럼 뭐 이런 거에 간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임 한 1년여 동안 예. 해외 출장을 6차례 갔는데 예. 아마 전무후무한 실적인 것 같아요. 역사상 없던. 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뭐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너무 비판하니까 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뭐 이것 때문에 가는 무슨 거고, 이것 성과가 때문에 있어요? 가는 출장 거고. 갔다 오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성과는 보도 자료는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예. 대부분 뭐 MOU 예. 뭐 이런 거라서 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다 떠나서 KBS 구성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공영방송을 내란 방송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도구를 쓰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